1453년 조선 단종 원년, 세종대왕이 이룩한 태평성대가 막을 내리고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한 왕조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충신들의 피를 부른 권력 투쟁이었으며 동시에 조선 후기 정치 구조의 출발점이 된 역사적 분수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어떻게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의 재위기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태평성대였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최대 과제였던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즉 각종 문물제도의 정비가 세종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된 이 위대한 사업은 왕자의 난 등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사랑했던 호학군주 세종은 태종이 다져놓은 안정적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했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하여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의례를 정비했습니다. 재정의 근간인 공법을 실시하여 왕조 국가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치정산내 외편 편찬,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의 발달, 국가전례 음악 정비 등 문화적 성과도 뛰어났습니다. 농법 개량, 무기 개발, 국토 개척에서도 뚜렷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 또한 뛰어난 학문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정치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종의 각종 성취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습니다. 1445년 이후로는 세자 신분으로 대리청정하며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지나치게 허약했던 것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세자를 책봉했지만 세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1452년 문종은 재위 2년 4개월 만에 39의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세종대를 거치며 닦아놓은 태평성대의 이면에는 불안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세종의 신임을 받으며 성장한 김종서, 황보인 등 문신 세력이 전체 정사를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어린 단종을 염려한 문종의 유지를 받들었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단종 스스로도 즉위교서에서 모든 사안을 의정부 및 육조와 상의하겠다고 명시하며 육조의 사물을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정부 및 의정부 대신들의 권한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김종서 등이 소위 황표정사를 통해 관직 인사를 농단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요직을 임명할 때 국왕에게 후보자 3인의 명단을 올리는데 후보자 중 한 명의 이름에 황표를 붙여 사실상 자신들이 점찍은 이가 관직에 임명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막대한 뇌물을 받거나 그들의 자손이 부당한 방식으로 관직에 임명되었다는 소문들이 결국 수양대군이 이들을 처단할 명분이 되었습니다. 성군 세종의 피를 물려받아서일까, 세종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자질이 뛰어났습니다. 첫째 문종은 세종의 학자적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은 문학과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서와에 모두 능하여 삼절이라 불렸습니다. 당대 제1의 서예가였던 안평대군은 문인층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문종과 안평대군이 문에 치중된 인재들이었다면 둘째 수양대군은 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무예를 자랑했습니다. 세종이 강무할 때 16발의 화살로 16마리의 사슴을 잡아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를 가졌던 태조를 닮았다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북한산 같은 험준한 산세를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쉽게 내려왔다고 하니 타고난 신체 능력과 후에 연마한 기술이 모두 뛰어났습니다. 성품 또한 뛰어난 무예 실력에 어울리게 괄괄하고 호방했으니 그가 무사들의 추앙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대신들의 권한이 점차 비대해지기 시작했으며 대신들과 연합한 안평대군도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로 떠올랐습니다. 수양대군도 자신의 세력을 더욱 규합하기 시작하여 두 대군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나이 어린 단종에 비해 세종의 8대군이 지나치게 뛰어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에게는 전략을 가다듬을 모사꾼이 필요했는데 그런 그에게 한명회와의 만남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권람의 소개로 한명회를 만난 수양대군은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으며 한명회를 자신의 장자방이라 칭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중요한 간언을 했습니다. 국가에 어린 임금이 있으면 반드시 옳지 못한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니 이때에는 항상 충의로운 신하가 있어서 반정을 하는 것이 천도에 부합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명회와의 만남은 이미 왕위를 바라보고 있었던 수양대군의 마음을 더욱 굳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명회의 조언을 받아들여 홍달손, 양정 등의 무사 세력을 더욱 규합했습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대신 세력이 각축하던 세력 경쟁은 드디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해 9월명에서 고명책인을 보내준 것에 대해 사은사를 파견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결정되자 권람과 한명회 등은 수양대군이 명으로 떠나 있을 때 상대편 세력이 움직일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떠나려는 수양대군을 만류했습니다. 이는 당시 어느 한쪽이 먼저 움직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수양대군은 황보인이나 김종선은 호걸이 되지 못해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안평대군 또한 자신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명에 다녀온 후 1453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상대 세력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10월 10일에 거사하기로 주위 인물들과 약정했습니다. 상대 진영 또한 수양대군이 곧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수양대군은 상대 진영이 수적으로 열세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10일 아침 수양대군은 권람, 한명회, 홍달손 등을 불러 거사 계획을 확인한 후 강곤, 홍윤성, 임자번, 안경손, 홍순로, 민발, 곽연성 등을 모아 그날의 거사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획에 이견이 있어 몇몇은 국왕에게 먼저 아른 후에 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활을 들고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수양대군이 먼저 노린 것은 대신 중에 실세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당시 큰 호랑이라 불릴 정도의 실력자였기 때문에 그를 먼저 없앨 수 있다면 거사에 큰 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갑옷을 속에 입고 수하 몇 명과 함께 김종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김종서는 그를 의심하여 집 안으로 수양대군을 들이고자 했으나 수양대군은 한사코 집 밖에 머물렀습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 또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수하들과 함께 김종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꾀를 내어 김종서에게 삼옥부를 하나 빌려달라 청하여 김승규를 집으로 들여보낸 후 은밀히 의논할 것이 있다며 신사면, 윤광은 등을 멀리 물리치도록 했습니다. 김종서의 호의가 모두 사라지자 마침내 철퇴가 김종서를 내리쳤습니다. 거세게 몰아칠 피바람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라 뛰어나온 김승규마저 칼로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이어 수양대군은 궁궐로 향하여 입직승지 최양을 불러 김종서가 반역을 일으키려 하여 사세가 급박함으로 임금에게 미처 아뢰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고 고했습니다. 단종이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수양대군은 왕명으로 대신들을 부르도록 하여 황보인, 조국관, 이양 등을 국문에서 때려 죽였으며 그 일파인 윤철공, 이명민, 민신 또한 사람을 보내어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으로 정치적 라이벌인 안평대군을 강화에 압송한 후 결국 사살했습니다. 정분, 조수량, 안환경 등도 기양 보냈다가 죽였습니다. 또한 함길도절도사로 있던 이증옥을 김종서의 일당이라는 이유로 파면하고 그 후임에 박호문을 임명했습니다. 이증옥은 오히려 박호문을 죽인 후 종성을 근거지로 하여 스스로를 대금황제라 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를 이증옥의 난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증옥은 미처 세조에게 위협조차 해보지 못하고 종성부사 정종의 반관계로 살해당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한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영경연서원관사, 견판이 병조사 등 여러 중직을 모두 겸하여 정권과 병권을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정인지, 한학, 정창손, 이계정, 권준, 박중손, 최양, 기건 등 자신을 도운 이들을 주요 요직에 앉혔습니다. 이어 국면이 진정된 후에는 자신을 포함해 공을 세운 정인지, 한학, 정창손, 박종우, 권람, 한명회, 홍윤성, 홍달손, 신숙주 등 43인을 정난공신으로 책봉했습니다. 바야흐로 조선은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권을 완전히 탈취한 수양대군에게 남은 것은 옥자에 오르는 길뿐이었습니다. 결국 1455년 윤유월 11일 수양대군은 단종의 양의를 받아 조선의 제7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당연히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편전 학자들이 세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세조의 행위를 묵인하기도 했지만 의리를 중요시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던 당시 학자들에게 세조의 왕위 찬탈은 명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육신 사건은 1456년 성산문, 파백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흥부 등 6인물이 세조와 측근 인물들을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고자 꾀하다가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세조가 상황 단종과 함께 창덕궁에서 명사신을 대접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호위인 벼름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성산문, 성승, 파백년, 유흥부 등이 모의하여 그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명회가 장소가 협소하니 호의를 드리지 말자고 청하여 거사가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같이 모여있던 김지리 장인 정창손에게 이 사실을 실토 세조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세조는 분노하여 이를 꾀한 자들을 직접 국문했으나 이들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세조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지가 모두 찢기는 거열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의 여파로 결국 상황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사건이 터지면서 금성대군은 영모제로 죽고 결국 노상군 또한 서인으로 강등된 끝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직접 세조를 몰아내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세조를 위해 벼슬 하지 않고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킨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등 생육신이 그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이 중 김시습은 거열형을 당해 죽은 사육신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노량진 강가에 묻은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왕위를 빼앗고 친동생들과 조카까지 죽였다는 세조에 대한 비난은 그의 치세 내내 그를 따라다녔던 풀 수 없는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그 스스로도 양심적 가책을 느꼈는지 단종의 생모 현덕 왕후가 꿈에 나타나 세조의 자식을 죽이겠다 하여 놀라 꿈에서 깨니 세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한 세조가 말년에 지병으로 매우 고생했는데 친족들을 죽인 벌로 문둥병을 앓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조는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인물들을 수차례 공신에 임명했고 이들은 특권층을 형성하여 후일 정치를 농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는 조선 중기 이후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계에 등장하는 계기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후일 살림이라 규정된 이 정치 세력은 기존 특권계층을 훈구파로 지목하며 대결했고 16세기 이후 분당 정치라는 조선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조의 제2기간이 내내 불안하기만 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통치의 근본이 되는 법전 편찬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여 성종대에 완성되니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또한 호패법, 직전법의 시행 등 당시의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조대의 정책은 결국 성종대에 찬란한 문치가 있을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계유정난은 조선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세종이 이룩한 태평성대가 막을 내리고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은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치 구조와 문화의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조는 비록 비정한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 또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충신들의 의로운 정신은 후대에 길이 전해져 조선 선비 정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서움과 동시에 의리와 충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의미는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유정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과 의리, 충절과 배신이 얽힌 이 복잡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